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선 1894년 여름, 바로 이 책이 되겠죠.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AI 개요를 보면 1894년 여름의 조선은 오스트리아 여행가 에른스트 폰 헤세의 바르텍이 방문한 시기로 94년에 방문했답니다. 동학 농민운동, 갑오개혁 실시, 청일전쟁 반발 등 역사적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던 해입니다. 이 바르텍은 이 시기를 직접 여행하며 당시 조선의 사회와 문화를 기록하여 1895년에 1년 후죠. 독일에서 여행기 조선 1894년 여름으로 출간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니까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이지만 헤세 바르텍의 방문 1월부터 여름까지 1894년 1월부터 여름까지 조선에 머물며 부산, 제물포, 서울 등지를 여행하고 기록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내렸다.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머릿말 중요하죠. 세계 일주를 하던 나는 1894년 여름 일본을 떠나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조선으로 여행을 시도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남부지방은 정부에 대한 봉기가 극심했고, 동학이죠. 동아시아의 두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은 조선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쟁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청일전쟁. 이 전쟁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조선의 정치적 문화적 관계를 이해하기에는 적기였다. 여러모로 조선은 작은 중국처럼 보인다. 다만 현재 중국의 축소판이 아니라 17세기 명나라 시절의 중국인 것 같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죠? 조선의 문화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적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당시의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 예를 들면 코리아 은둔의 나라, 조선 천주교회사, 그 다음에 달래신부도 나오고요. 그런 분들이 쓰긴 썼지만 이제 자기처럼 이렇게 직접 보고 이제 그렇게 쓴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분은 이제 여행하면서 직접 보기도 하고 조선인들과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 관한 나중에 쓰기 전에 여러 가지 책들, 정보들을 이제 접한, 그리고는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챕터 1 조선으로, 이게 이 책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증기선 회사 니폰 유센 가이샤 소속으로 우리가 탈 배인 겐카이마루 이틀 동안 나가사키에서 대기해야 했다. 도쿄에서 조선으로 갈 중요한 전보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 전쟁이 터질 거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도처에서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무장을 강화해온 섬나라 일본의 수뇌부에게 이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난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수년 전부터 무장을 강화해온 섬나라 일본의 수뇌부에게 이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난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배는
6시간가량으로 끔찍하게 요동친 뒤에야 조선해협의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커다란 쓰시마 섬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일본에서 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 눈앞에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조선의 해안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모른다. 멋지고 푸르고 풍요롭게 개간된 일본의 해안가와 달리 이곳 조선에는 마치 이방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세워진 거대한 장벽처럼 황량하고 풀한 폭이 없는 단단한 암석만 치솟아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황량하다 못해 슬픈 기운이 드는 해안을 따라 수킬로미터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작은 마을은 물론 어부의 오두막 한 채 보이지 않았다. 낙원과 같은 일본과 비교할 때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마치 영국인이 아프리카에 도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은 비단 근대와 그 전근대 뭐 그런 차이만 있진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 1894년도만 해도 이미 이제 서양을 다 알고 서양화되고 이제 근대화가 다 추진되고 서양 열광과 이제 반열을 같이 하게 될 이런 순간까지 이제 왔죠. 그리고 뭐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에 가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사들은 아주 고즈넉하니 오래된 그 느낌들을 아주 풍성하게 풍기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다가 조선에 오니까 이제 실망스러웠다는 겁니다. 조선은 왜 해안가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됐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명나라로부터 이어진 우리도 15세기부터 해서 해금령이라는 걸 내려서 의도적으로 바닷가에 사람 안 살게 하고 바닷가에서 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러한 정책도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선과 일본은 작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다. 조선의 정남향 해안은 일본의 내해와 동일한 위치에 위도에 위치한다. 하지만 나는 지금 쿠릴 열도나 알류샨 열도의 가파른 돌투성이 해안 어디쯤에 있는 것 같다. 아마 다른 승객들도 나처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라는 일본의 내해를 고베에서 나가사키까지 항해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을 테니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조선의 이곳에서처럼 형언할 수 없는 슬픈 인상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외국인이 느낀 첫 소감입니다. 나무그늘 속에는 일본의 신들을 모신 조그마한 신사가 잠들어 있고 이 조선의 해안 얘기입니다. 타는 듯한 붉은 빛을 한 신사의 문이 광채를 바라며 눈이 부시도록 하얀 석상과 석등에 둘러싸여 있다. 완만한 계곡에 자리 잡은 매혹적인 작은 마을은 깨끗하게 정돈된 목조주택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이제 일본인 거주지역이죠. 마을 앞 해안선을 따라 깨끗이 청소한 하얀 선박들이 역시 흰 돛을 단 채 몸을 흔들고 있다. 땅 곳곳에 문화가 깃들어 있으며 세심하게 담장을 두르고 역시 세심하게 개간한 들판은 이 행복한 섬 사람들이 이곳에 쏟아붓고 있는 애정과 부지런함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그곳은 동아시아의 파이아케스인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이제 섬의 주민들이죠. 이 살고 있는 고전적인 이상적 풍경이다. 지금까지 내가 여행한 모든 대양 중에서 가장 경이롭고 사랑스러운 풍경에 대한 기억은 아직까지도 내 가슴을 뒤흔들곤 하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남은 삶의 여정을 보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그렇죠. 아직 일본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군요. 그렇죠. 이제 쓰시마 섬이죠. 아직 조선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선의 살벌한 바위 해안이 정면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자니 최악의 야만 국가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이 반도국에 대한 경악과 일본과 조선 양국 사이에 있었던 참혹한 전쟁들과 있었죠. 이미 수세기 동안의 유혈 전투 그리고 조선의 통치자가 불과 10여 년 전에 천주교 신자들을 학살한 피바다에 대한 상념이 찾아들었다. 천주교 박해를 말하는 거죠. 수천 명이 끔찍하게 처형되고 학살되었으며
갈갈이 찢어진 그들의 육신은 가톨릭 신부들의 유해와 함께 경고의 표시로 여러 지방에서 효수되었다. 문명의 숨결이 저 멀리 있는 중국에까지 이미 스쳐간 지금 바로 그 문명과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채 조선의 왕들은 우리의 중세와 같은 비극적 상황에 자신의 나라를 묶어두기 위해 애쓰고 있답니다. 백성들이 해안에 정착하는 것조차 금지했다. 해금령이죠. 이웃나라와의 교류가 금지되자 해안가에 건설되었던 도시와 촌락들은 파괴되었고 거주민들은 내륙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해안에서 사람이 사는 흔적을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인은 쌀과 콩, 갖가지 생선류와 같은 먹을거리와 자국 산업을 위한 자개용 진주족의 껍데기를 필요로 했다. 부산에 자리 잡은 일본인들은 이런 품목들을 일본에 공급했는데 그 때문에 조선인에게 매우 나쁜 대접을 받아야만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대접을 받았죠. 그들은 부산 성문 바깥에 아주 작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조선인의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1년에 2차례 사찰 방문을 목적으로 부산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조선인은 일본인 거리인 니혼마치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분위기가 이후와 사뭇 다르죠. 배안의 무리들은 가운과 비슷한 하얀 면직 웃옷과 바지를 입고 있었고, 뭡니까? 우리의 한복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 흰옷 입은 수염난 음울한 얼굴에 거칠어 보였으며 힘이 세 보이는 외모와 큰 덩치가 일본의 작고 친절한 소인들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굉장히 그 체격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치 그들이 사는 나라가 낙원 같은 섬나라인 일본과 확연히 대비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 대부분은 도시 남부에 있는 나무도 없고 덤불도 없는 선교사 힐이라고 불리는 언덕에 살고 있었다. 선교사 힐이 있었답니다. 1894년이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이미 들어온 그런 시대죠. 지금 이제 부산을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항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개항했죠. 이게 제일 먼저 개항했죠. 우리 일행은 세관으로 가기 위해 호기심으로 가득 차 몰려든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사이를 헤쳐 지나가야 했다. 얼마나 흥미로운 모습이었는지. 흔히 유럽에서는 이들 세 민족을 일괄해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들은 서로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 한 곳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고유한 특징을 간직하고 있으며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 째진 눈에도 마른 체격을 가진 황색 피부의 중국인이 작고 단단하며 잽싼 일본인과 구분되듯이 어두운 피부의 건장한 조선인 역시 일본인과 확연히 구별된다. 적어도 부산과 반도의 남부 해안의 전역에 살고 있는 조선인은 아무르 지역의 타타라인을 떠올리게 한다. 그럼 이게 신기합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인구 8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평균 키가 가장 작은 도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중에 이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평균 키가 가장 작은 곳이 충청도랍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원을 그리면서 동심원으로 뻗어 나가면서 커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해 한쪽하고 저 북한 압록강 백두산 쪽으로 해서 북한 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해서 장사들이 많이, 사실은 우리 씨름 대회 합니다만은 장사들이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하면 이게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타르인을 떠오르게 했을까요? 모습이 그럴까요? 공부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산의 짐꾼들은 전부 조선인이며 도시와 항구의 모든 짐 수송을 중개한다.
이들은 그야말로 당나귀와 같은 인내심과 힘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짐들을 운반한다. 참 고됐나 봅니다. 기이하게도 가장 흔한 짐 중 하나가 돈이랍니다. 이 상평통보 일본인 거주지에서도 가장 많이 유통되는 주화가 조선의 동전인데 이것이 조선에서 유일한 주화이기 때문이다. 현재 환율로 6kg의 무게에 달하는 엽전 6,000개가 1달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수백 달러짜리 물건을 사려면 한 무리 짐꾼을 고용해 돈을 실어 날라야 한다. 이때 상황이 이랬답니다. 제가 왼쪽에 상평통보 모아놓은 그림을 봤죠. 참 이랬습니다. 이거 지고 다녀야 되죠. 뭐 물건 하나 사려면. 요즘도 우리나라가 후진국해를 가든가 아니면 경제위기 같은 걸 겪어서 고도의 인플레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나라들 가보면 뭐 돈이 거의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로 주고 막 그렇게 되죠. 누군가 나에게 부산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조선인의 비참한 생활은 그들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관리들이 도둑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애써 돈을 모아봐야 이들에게 강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생활비와 담뱃값 이상으로 돈을 벌 필요가 있겠는가. 이때의 분위기가 이제 이 지경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날과 같이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내 통장에 쌓이는 재미, 그게 있어야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다 빼앗기는데 뭐하러 일을 합니까? 가능한 일을 안 하고 버텨야죠. 절도와 강도는 비교적 드물며 살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치안은 참 좋았나 봅니다. 이제 부산을 떠나 제물포로 갑니다. 제물포는 83년도에 개항을 했죠. 내 눈앞에 펼쳐진 제물포를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나는 대충 중국 영파나 푸저우, 복주와 같은 탑과 사원들이 있고 기묘하게 휜 지붕들이 있는 아시아의 도시 모습을 기대했다. 이런 기대와 달리 내 눈앞에는 아주 근대적인 유럽의 도시가 펼쳐진 것이다. 10년 전 이 장소에는 조선인이 거주하는 초라한 진흙집 몇 채가 고작이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제물포는 양키들과 맞먹는 성장 속도로 발전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근대적인 유럽의 도시가 제물포의 모습이었답니다. 우리 배와 동시에 일본 근대 부대 수송선이 도착해 항구는 온통 일본 군인으로 붐볐다. 나라가 일본 군인들이 완전 활개치고 있죠. 큰 길에 있는 집들은 일본 군인으로 넘쳤다. 내가 그나마 쓸만한 숙소로 구한 다이브스 호텔은 유럽식 시설을 갖추었지만 일본인의 소유였다. 우리가 개항한 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 조그만 물의 한들은 이웃나라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노획물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진왜란 때는 거의 다 잡은 고기를 놓쳤지만 이번에는 결코 노획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도 본 겁니다. 일본인은 제물포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오른편으로 유럽인 지구, 바로 옆으로 초라한 조선인 마을이 있다. 왼편에는 영국 대사관을 향하여 솟아오른 언덕의 영사관과 상가 그리고 아편구를 갖춘 중국인 거주지역이 있다. 제물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인천 개항장 이게 문화재로 이렇게 꾸며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면 메가더상 있는 자유공원 있죠. 그 아래쪽으로 중구청 이렇게 해서 이 당시 유럽식 근대 도시 제물포의 모습들이 이제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조개지 그 계단이 있죠. 왼쪽에는 청나라, 오른쪽에는 일본. 그렇게 해서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진 그런 조개지, 그 경계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그 지도에서 이제 일본 조개지, 각국 조개지, 천국 조개지 그런 부분들을 표시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그 인천 여행 한번 가시게 되면 이 개항장도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전히 재물포입니다. 언젠가 교역이 좀 더 확대되고 나라가 개방되어 이 나라의 낡은 문화의 폐허 속으로 현대적 삶이 들어올 경우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조선인들은 확실히 소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게 뭘 보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통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얘기가.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다른 나라는 재질이 없는 소질을 가지고도 이렇게 발전들을 하는데 우리는 참으로 이 국가 경영 능력이 없나 봅니다. 너무도 뛰어난 소질을 가진 이 조선인들을 가지고 이렇게도 참 지질이 못 살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제 현대사에 와서 그나마 이제 소질을 발휘했고 여기까지 왔죠. 이제 그것이 또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습니까? 흥하기만 하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재물포는 일본 대혁명 이후 명치유신 말하는 겁니다. 10여 년간 투자되고 건설된 도시로 일본인의 오래된 전통 방식 대신 유럽식을 도입했답니다. 부산은 일본식이고 재물포는 유럽식을 도입하는 것이죠. 도시가. 이들 조선인이 절대 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일이다. 아마도 죽어버린 이 나라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일할 기회가 좀 더 많은 항구의 조선인들은 더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 게다가 중국인처럼 인내력도 있고 만주인처럼 힘이 좋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조선 말기에 안 됐던 것이죠. 그 비숍 여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와서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으르고 맨날 담배만 피고 있고 일 안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저 만주에서 가서 보니까 완전히 딴판인 겁니다. 그렇게 잘하고 합니다. 이 국가의 그 체제, 이 국가의 경영 능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핵심 핵심적인 그 국가 경영 능력, 국가 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떠나 조선인 고유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풍경이 바뀌었다. 길과 집들 또 가옥을 둘러싸고 있거나 그 안에 있는 정원은 대단히 깨끗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데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조선에 대해서 아주 지저분한 것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시골에서 그 초라하게 살았어도 항상 청소하고 깔끔하게 하고 마루 닦고 방 닦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뭐 늘어놓지 않고. 그래서 왜 그랬나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 원인을 찾았어요. 집안에 가면 깨끗했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여자들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밖에 뭐 돌아다니고 이제 일하고 이런 데는 전부 남자들만 있어가지고 이제 그랬는 모양입니다. 조선에서 집안을 돌보는 것은 여자의 몫이다.
여자들은 감동적인 부지런함과 감탄할 만한 인내력으로 그 의무를 다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좀 확실히 나은 것 같네요. 양궁도 그렇고 뭐 스포츠로부터 시작해서 그 골프도 그렇고. 가난한 지역에서 매우 검소한 유럽인의 요구라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집은 수령의 관저다. 사실 그의 집은 인천에 있는데 그는 여기서 종종 머문다. 하지만 누군가 그를 필요로 할 때는 결코 이곳에 없다. 관저에 가끔 머무는데 누군가 필요로 할 때는 어김없이 없답니다. 긴 자줏빛 예복을 입은 2명의 비서가 이 고관을 수행했고 6명의 군인들이 이 독특한 행렬을 앞장서 나갔다. 이들이 제물포에 주둔하고 있는 조선 수비대의 전부였다. 일본인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이미 이걸 뭐 우리나라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지경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적은 이 나라에 들어와 있다. 적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그 국경 수비대는 이 지경인데 일본은 제물포를 점령했고 이미 수도마저 점령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국가의 목적 부국강병입니다. 부국강병. 부국을 할 수 없는 권력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국강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 제물포까지만 보고요. 이어서 수도 서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